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책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릴 때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드니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 한 문장이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 정보가 아니라 사람. 저자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꽤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스펙 쌓고 정보 모으는 데는 엄청난 시간을 썼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는 취업 준비에만 집중했고 인문학은 점점 줄어들었고 소셜미디어는 실제로 관계를 쌓지 않아도 연결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는데요. AI가 앞으로 사람의 일을 많이 대체하겠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일. AI 시대일수록 사람과 연결되는 기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 디미니셔는 다른 사람을 친구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작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반면 일루미네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꾸준히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알고 관심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더 크고 더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줍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봐서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철학자 파커 파머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꽤 인상 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보면 나도 관대해지고 냉담하게 보면 나도 냉담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나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말이죠. 책에서 미국 인류학자 로런 아이슬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더운 날 강가에서 일하다 지친 그가 그냥 강물에 몸을 눕혀버렸답니다. 그 순간 빙하에서 시작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대한 강의 흐름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죠. 경계선이 사라지는 그 감각. 저자는 이걸 동행의 은유로 씁니다. 동행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면서 동행의 4가지 특성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인내심입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인다는 거죠.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별거 아닌 대화들을 하고 그러한 별거 아닌 것들이 쌓여야 나중에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장난스러움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건 진지한 자리가 아니라 함께 노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셋째는 타자 중심주의. 내가 아닌 상대방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힘들 때 굳이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배우 스티븐 프라이가 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당신 주변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뭔지 묻는 짓은 하지 마라. 그저 곁에 있어줘라. 존재해주는 것, 그게 동행이라는 거죠. 저자는 또 감정 입자도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백 년간 철학자들은 이성은 냉정한 마부고 감정은 날뛰는 말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에는 정보가 담겨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감정 입자도가 낮은 사람은 불안과 우울도 구분을 못합니다. 분노와 증오도 헷갈리고요. 반면 입자도가 높은 사람은 분노, 좌절, 압박, 불안, 고뇌, 짜증을 각각 구별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관계를 돌아보면서 감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팔레트에 훨씬 많은 색깔을 가진 화가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을 모르면 상대방 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많은 영장류가 다른 영장류의 감정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는 있답니다. 하지만 상대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인간뿐이랍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겠죠? 심리학자 사이먼 베레코어는 공감에는 0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0단계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 1단계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잔인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 2단계는 타인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3단계는 사회적인 만남 자체가 힘들어서 최대한 피하는 사람. 4단계는 교류는 할 수 있지만 깊은 감정적 대화는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5단계는 친밀한 우정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채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친구와의 약속에 늦어도 별로 신경 안 쓰인다. 자기 주장을 펼칠 때 너무 밀어붙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공감 능력이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내가 관련되지 않는 갈등에도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몸짓을 따라하게 되고 사회적인 실수를 저지를 때 매우 불안해진다면 공감 능력이 높은 편입니다.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MBTI보다 훨씬 과학적으로 검증된 빅5 성격 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MBTI에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MBTI는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으로 나누는 잘못된 이분법에 의존하는데 실제 연구에서는 이성적인 사람이 감정에도 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빅5를 소개하고 있는데 빅5는 5가지 특성으로 사람을 봅니다. 외향성, 성실성, 신경성, 친화성, 개방성.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보상을 강하게 추구합니다. 즐거움, 인정, 짜릿한 긴장감에 강하게 끌리는 거죠.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냉정해 보이지만 창의적이고 깊이 생각하며 소수와 같은 관계를 맺습니다. 경험이 적은 게 아니라 경험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을 잘 조절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두려움, 불안, 수치, 슬픔을 빠르고 날카롭게 느낍니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만 공동체의 위험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인정이 많고 협조적입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경험과 발상을 즐기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나은 인간으로 변해간다. 더 상냥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감정적으로 더 안정된다는 겁니다. 와인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게 이 챕터에서 브룩스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시카고대 심리학자 니콜러스 애플리가 어느 날 전철에서 고개를 들었더니 대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었더라죠. 그래서 그가 실험했습니다. 출근길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게 했더니 내향적인 사람을 포함해서 거의 모두가 훨씬 행복했다고 답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대화를 안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화가 얼마나 즐거울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나만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런 문화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현명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만난 현명한 사람들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당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나약함을 꺼내도 괜찮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말도 인용하죠. 인간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인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완성된 작품이라고 여긴다.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넓고 깊게 접촉하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게 특별히 와닿았던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일루미네이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후 그 사람이 더 힘을 얻고 나가는지 아니면 기가 죽어서 나가는지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실체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존재라는 말이었습니다. 동행의 4가지 특성 중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 단어. 힘든 사람 옆에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고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사실 이게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현명함에 대한 정의가 바뀐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들어주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 읽으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떠오르는 말씀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게 바로 저자 브루스가 말하는 일루미네이터의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를 작아지게 만드는 디미니셔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책,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